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냐면은요. 베트남 제2차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절정에 달했던 냉전 체제의 갈등이 점차 닉슨 독트린을 시작으로 해서 완화되어 가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국교가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이런 과정들을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2차 베트남 전쟁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이 변해가는 모습들, 아니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 변화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 그리고 타이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할게요. 교재를 보시면 여기 프린트랑 순서가 좀 PPT랑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몇 페이지 어디 쪽으로 넘어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착착 이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먼저 일본의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면서 그 직후에는 정말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까지 일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냉전 체제가 심화되면서 미국은 하루빨리 일본을 반공기지로 재무장시키고 국제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반공기지로 삼고 적극적으로 경제 발전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특히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죠. 여기 선생님 밑에 설명 써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미군 항공기를 수리하고 있는 일본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6.25 전쟁에 사용할 이런 어떤 무기나 군수품들, 이런 것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 본토가 아니라 일본에서 생산하고 수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6.25 전쟁이 곧장 이어서 제2차 베트남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군에게 군수물자를 제공을 하고 그들에게 휴양처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서 엄청난 외화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기에 패전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1년에 10% 이상씩 성장하는 엄청난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일본이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기에 중공업이라든지 전자산업 같은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산업이 전환이 되면서 더더욱 빠른 성장을 촉구해 나가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쓰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 유명하진 않지. 뭐 토요타라든지 들어봤죠? 미쓰비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전자제품으로 치자면은 소니,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은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소니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만든 거 뒤따라서 뺏겨서 만들기 급급한 수준이었죠. 집집마다 소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카세트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때는 전 세계의 전자시장을, 전자기기 시장을 일본이 장악했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한 차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1970년대에 있었던 두 번의 석유 파동이에요. 자,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요런 겁니다. 제1차 석유 파동은 1973년에서부터 74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제4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때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이 이슬람 국가들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것이 바로 제4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이 나라들 전부 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사건이 바로 제1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제2차 석유 파동은요, 197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란도 산유국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던 사건이 바로 제2차 석유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이 이 시기로 가게 되면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화학공업의 경우에는 석유가 가장 핵심적인 원료죠. 그리고 그 석유 원가가 뛰어오르게 되면서 한때 일본의 경제는 휘청거렸다,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후의 기술 개발과 경영 합리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석유 파동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직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 서울의 이화여고라고 하는 학교예요. 거기에 국어 선생님 중에 선생님 이름이 서오일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 서오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만나가지고 선생님 이름이 왜 오일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이 선생님 몇 년생이었더라? 74년생인가 아마 나랑 10살 차이 났던 74년생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신문에 보니까 석유파동, 오일쇼크 이러고 하면서 앞으로 오일이 금값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를 보셨대. 그리고 이제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 낳으면 귀하다는 뜻에서 금이나 은 이런 글자를 많이 넣었거든. 근데 이제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오일이, 석유가 비싸진다라는 이런 거 이제 알게 되면서 우리 귀한 아들 이름 오일로 지어야지 라고 해서 서오일 선생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석유 파동 수업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네,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석유 파동을 잘 극복하면서 1980년대 가게 되면은 일본 경제는 역대 최대의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니, 토요타, 아까 얘기했던 미쓰비시 같은 이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최첨단의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해 나가면서 일본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물건이 가장 많이 팔렸던 곳, 가장 대표적으로 큰 시장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미국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과정에서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몇 차례 이런 일본과 미국 사이에 심각한 무역 마찰이 벌어지게 되다가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되느냐? 일본의 상대가 너무 많이 이제 무역 적자를 봐서 안 되겠어. 그래서 엔화의 가격을 높여서 국내 엔화의 가격을 높이는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일본도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본 내 경기가 과열되면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거품 경제, 버블 경제가 형성되었다라고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죠, 그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수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특히 소니, 토요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그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일본과의 무역에서 너무 많은 적자를 보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환율을 조정합니다. 원래 1달러당 250엔이었는데 요거를 1달러당 120엔으로 바꿔요. 요거를 이제 일본과 만나서 합의를 봅니다. 그게 바로 1985년에 있었던 이른바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1달러당 250엔에서 1달러당 120엔으로 바뀌었으니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 건가요? 내려간 건가요? 내려간 거요? 올라간 거요? 내려간 거요? 1달러당 250엔에서 120엔이 된 거니까 엔화 가치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가치가 떨어졌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죠? 250엔이 넘은 게 120엔이 됐으니까 예전에는 250엔이 있어야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20엔이면 1달러 살 수 있는 건 엔화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함으로써 미국에서 수출되는, 미국에서 팔리는 일본 물건의 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비싸게 만든 거죠. 이해가 안 돼? 예전에 일본에서 120원짜리를 미국에서 팔 때는 얼마에 팔았겠어? 예전에 0.5달러에 팔았겠지, 그지? 근데 이제 250엔에서 120엔 했으니까 120엔짜리가 미국에서 1달러에 팔릴 거 아니야? 네, 알겠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왜 경제 선택 많이 안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네요. 자, 아무튼 환율을 조정을 해서 일본의 물건의 값을 높이는 데 합의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쪽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요. 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
금리를 인하한다. 인하한다. 뭘 말하는 걸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이자를 가지고 금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건 뭔 말이에요? 그렇죠. 대출을 할 때 갚아야 되는 이자의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새로운 곳들에다가 많이 투자하도록 만들려면은 금리를 인하시켜야지, 그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돈 많이 빌려서 새로운 곳들에 많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빚을 내가지고 많이 투자를 했는데 주로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데다가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195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 경제는 지금까지 늘 빠른 속도로 성장만 해왔어. 지금까지도 주식 가격은 계속 늘 올라가 왔고 부동산 가격은 늘 올라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돈을 풀자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를 했었던 주식과 부동산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이 주식과 부동산에 몰려. 그러면 사람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사면 살수록 주식값은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부동산 가격도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원래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실제 가격이 어떻게 되었다? 엄청나게 비싸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거품, 버블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게 내실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닌데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과열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막 몰리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싼 가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뭐 주식 같은 경우에 뭐 회사에서 돈을 버는 일이가 그렇다고 치지만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일본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서민들이 평생 동안 노력해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 왜 이런 경제 조치를 취해서 이따위로 됐느냐라고 막 이제 일본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끊어요. 금리를 대폭 인상시킵니다. 돈을 빌리면은 많은 이자를 내야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비싸졌던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해가 되나요? 문제는 이미 이렇게 비싸진 데까지 사람들 전부 다 은행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샀잖아. 그지? 그죠? 그런데 지금 집값이 내려가고 주식 가격이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미 빌린 돈에 대해서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빚내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 부동산 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었어. 폭삭 망하게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던 증권사, 은행 전부 다 망하게 되죠. 그죠? 증권사, 은행이 망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빌려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기업들도 죄다 망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한창 거품처럼 올랐었던 일본의 경제가 마치 후 불면 거품이 쑥 꺼지듯이 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품 경제, 버블 경제의 형성과 붕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도쿄의 땅값을 다 합하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몰렸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버블 경제 시대라고 한다면 정말 돈을 엄청나게 흥청망청 쓰던 시대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뭐 이제 택시를 부르기 위해서 막 지폐다발을 막 흔들면서 막 이제 줄을 서 있는 막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199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일본 경제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10위권에 들어있는 강대국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 경제의 활성화, 경제의 그 어떤 활기를 다시 되찾지 못하는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선생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러다가 일본이 세계 1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버블 경제를 거치면서 정말 한순간에 훅 갔죠.
그래프로도 보이죠, 그죠? 1980년대까지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90년대 정점을 찍고서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일본 경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 불안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 같은 번화가에 가면은 이렇게 박스를 둘러가지고 살고 있는 노숙자들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히키코모리 들어봤나요? 그죠? 이런 이제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자기 위의 세대들의 경우에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돈 많이 벌고 내 집 마련하고 취직하고 하는 게 가능해졌는데 이 90년대부터 이제 성장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도 못 사고 돈도 못 벌고 취직도 못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 같은 이런 어떤 히키코모리 같은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도 하죠. 또 일본의 문화들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로리 문화라고 아나? 그러니까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 다 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어린 여자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어떤 분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경우에도 성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리게 그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경제 불황 속에서 굉장히 뭐랄까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당당하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어떤 매력적인 여성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자꾸 위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어리고 약하고 연약한 이런 존재들을 점점 이제 선호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연예계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기도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일본 경제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실 이런 어떤 장기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각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특징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나라는 일본이게, 한국이게, 대만이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요거 어느 나라구나 라고 알아본 다음에 1, 2, 3, 4, 5번 중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으면은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 출제를 했어요. 자, 일본의 정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요, 자민당의 장기 집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55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수적인 자민당과 진보적인 사회당의 양당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보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과거 2차 세계대전의 침략 전쟁을 주도했던 군부 세력들의 후계자들이 보수 정당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헌법,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규정되어 있는 평화헌법 이런 것들을 보수적인 정당들이 계속해서 바꾸려는 노력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회당 쪽에서 좌우파가 합해서 헌법 유지와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강화 반대를 내걸고 재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회당에 맞서서 보수적인 정당이었던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쳐서 자유민주당으로 통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자민당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955년에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자유민주당이 되고 자민당이 이 국회 내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서 일본의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각 책임제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총리와 정부 부처의 장관들을 구성하는 이러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던 자민당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일본의 정권을 장악하는 모습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55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55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1993년까지 약 40년 동안 단독으로 자민당이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내게 되면서 오랫동안 장기적인 집권을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본 경제는 1950년대에서부터 80년대 말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왔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이루었던 경제 성장에서 득을 보게 된 거죠. 반대로 말한다면 자민당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경제 우선 정책 같은 것 덕분에 일본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끌어올 수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미국의 도움이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던. 이해가 되죠? 어쨌든 일본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공으로 자민당을 계속해서 집권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하지만 그런 얘기 있죠, 그죠? 물은 고여있으면
썩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예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거의 한 10년 주기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굉장히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여전히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걔네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최순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기업들이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하면은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바꿔 씌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벌여도 그 누가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나랏돈을 훔쳐먹고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쳐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1955년 체제의 이 55년 체제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서 정부 여당, 자민당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서로가 서로의 뒤를 봐주는 끈끈한 전경유착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은 관료와 여당에게 뒷돈을 주고 기업은 정부와 여당에게 뒷돈을 주고 여당과 정부 관료들의 경우에는 그 기업들을 위해 특혜를 제공하라는 이런 모습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70년대 가게 되면서 두 차례 석유 파동이라든지 로키드 사건 같은 뇌물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민당이 일시적인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로키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마틴사랑 합병이 되면서 그전에는 로키드사라고 하는 군수업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일반 항공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항공기 시장은 보잉사 들어봤나요? 보잉사 같은 것이 전 세계 무역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로키드사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비행기를 팔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에게 엄청나게 뇌물을 뿌려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일본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 안 사라고 했던 일본 정부에서 갑자기 이 비행기들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면서 조사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부 여당과 관료들이 로키드사로부터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아 먹었음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로키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정경유착의 현상이 드러나게 되면서 자민당 일시적으로 위기를 겪었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970년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80년대에서도 꾸준히 경제 성장을 일본은 이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러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자민당의 지배는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고요. 1990년대 가게 되면서 버블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잇따른 부패 사건 같은 것들로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약화되면서 1993년에 비로소 55전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것도 자민당이 완전히 물러나게 된 것은 아니기는 했어요. 자민당 혼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뿐이지 자민당이 다른 정당들과 연합을 해서 여전히 일본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는 언제였느냐? 2009년이었어요. 54년 만에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처음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회에서도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라고 잠시 생각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집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져요. 특히 이제 2009년에 저런 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겹치고 물론 민주당이 못한 것도 있고요. 이런 어떤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잇따른 정책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정치 기반이 약화되면서 2012년부터 다시 얼마 전에 총 맞아 죽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다시 집권을 하고 이 사람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현재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을 이끌고 여전히 일본의 집권 여당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정치를 보다 보면 참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3.1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뭔가 이렇게 이제 권력자들과의 맞서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네의 힘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어떤 정권의 교체의 필요성이나 내지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어떤 정치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물론 일본은
일본 내에서도 이런 어떤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런 어떤 정권의 교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또 일본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거. 일본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는 이런 어떤 가업을 개성하는 문화가 무척이나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느냐? 아빠가 국회의원이었어. 아들은 정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 심지어 뭐 식당 같은 거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업을 잇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아이고 훌륭하다 하면서 또 잘 뽑아준단 말이지. 이런 건 우리나라 정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면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교재 64쪽 한국과 타이완의 경제발전 쪽으로 이동하도록 합시다. 자, 한국사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일 테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폐허에서부터 다시 경제 성장을 이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미국이 제공해 주었던 원조 물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특히 이때 미국에서 먹고 남는 잉여 농산물 같은 것들이 원조 물자로 많이 들어왔죠. 미국의 경우에는 쌀이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때 들어왔던 농산물들은 주로 밀이나 면화, 설탕 같은 미국에서 만들고 남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원조 물자로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밀가루를 가공하는 산업인 제분산업, 설탕을 만드는 산업인 제당산업, 면으로 옷을 만드는 이 면 방집 산업 같은 소비재 공업이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설탕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고, 밀가루 흰색이고, 면도 흰색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산업을 일컬어 300산업이라고 한다라는 거 한국사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아가서 미국에서 들어왔던 원조 물자를 어떤 기업이 받아가는가, 요것도 대단히 특혜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 한국사 시간에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때 이제 급성장하는 회사가 되죠. 삼성물산의 이건희가 아니고 그 누구야? 이병철 회장이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고 이때 미국에서 들어왔던 설탕 같은 것들을 가공을 해서 큰 돈을 벌죠. 그게 이제 지금의 CJ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야. 자,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핵심은 사실 어디에 있느냐? 저고가, 저임금 정책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기술도 부족한 상태야.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지. 자, 하지만 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이 다른 나라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유일한 매력은 뭐냐? 싼 값에 만들어서 파는 거,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유일한 매력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금을 낮춰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낮춰야 될까?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은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려면은 쌀값을 낮춰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저고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 다시 말해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의 성과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리고 미국의 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던 한일 수교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던 경제 협력 자금, 또한 2차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달러 수입들, 이런 것들이 19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연 10% 이상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높은 수출의 증가세 같은 것들이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1970년대 가게 되면서 철강이라든지 조선기계 같은 중화학공업이 집중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1970년대에는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잠시 경제 위기를 겪게 되다가 1980년대 가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기름값도 싸고 달러의 가치도 낮아지게 되고 또 돈을 빌려줄 때 갚아야 되는 금리도 낮아지게 되는 이른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고 하는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에 상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이런 어떤 경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80년대에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4대 신흥공업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90년대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만 해오던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외환 위기라고 하는 사건이죠. 들어는 봤나요? IMF라고 들어봤죠, 그죠?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석 달 동안 월급을 안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넉 달째 때 월급 대신에 컴퓨터를 받아오셨어요. 월급 대신에 이거 주더라라고 하시면서. 기억이 나요. 무척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정말 매일같이 뉴스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주변의 가족 친구들 중에서 아버지가 직장을 잃고 이제 실업자가 되는 집들도 많이 봤었고요. 자, 이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었던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가려져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IMF 외환 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소홀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냉전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오는 동안 기업의 내실화, 기업을 좀 더 충실하게 만들 이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어떤 빠른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요, 정경유착이라든지 아니면은 몇몇 대기업들에게 계속해서 특기가 지어지게 되면서 대기업들 위주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대기업들이 이끌어왔던 경제 성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은 특정 시장을 장악했던 몇몇 대기업들이 이끌어온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대기업 하나가 뭔가 잘못 삐끗해가지고 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대우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3대 대기업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 대우 기업이 뭐 해외 투자의 실패라든지 등등 아시아 뭐지? 외환 시장의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우 기업이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다 같이 한번 휘청했던 사건이 바로 이 IMF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를 빌려주던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보고서는 쟤는 앞으로 돈 못 갚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빌려줬던 돈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몇몇 대기업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죠. 국제통화금융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IMF 쪽에서는 너네가 돈을 갚으려면 이러이러한 경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IMF 에 의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했던 사건이 바로 IMF 외환 위기라고 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네, 경제 위기였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하지만 이후에 외자 유치에 성공하고요, 외국 돈을 끌어오는 성공을 하고요, 구조조정, 비록 뼈아픈 구조조정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프리 트레이드 뭐였지? 에이전시인가요? 네,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들을 맺어 나가게 되면서 점차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다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타이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으로 갈게요. 자,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이고요.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에 기초한 시장 경제 발전이었고요. 전자장비, 의료 등 산업이 수출을 주도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게 되죠. 삼성이랑 1, 2위를 다투는 게 일본의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자, 그러면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66쪽 한국의 민주화의 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대만에 갔을 때
재밌었지만 무척이나 습했어. 바닷가이다 보니까 정말 되게 습한 겨울에도 그래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굉장히 습한 기억이 나네요. 비도 많이 오고요. 자, 한국사 시간에 다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승만의 경우에는 두 번이나 헌법을 바꾸면서 장기적인 집권과 독재를 행하게 되죠. 특히 이승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부통령이 이승만의 권한을 승계하는데 당시 부통령이 장면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부통령이었죠. 그래서 자유당과 이승만의 경우에는 이기붕을 반드시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니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였다라는 거 한국사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선거에 저항을 하는 이른바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민주당이 장면 정권에 출발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사진들과 함께 한국사 시간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네. 자, 하지만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게 되고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들의 기대가 박살이 나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1961년에 박정희 소장이 주도했던 군사 쿠데타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죠. 그죠? 자, 군사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이후에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때마침 있었던 한일 국교 정상화라든지 2차 베트남 전쟁에서의 파병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목표를 정부 주도하에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원래 약속과는 달리 원래 군인들을 자기의 원무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약속과는 달리 1969년에는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는 3선 개헌을 하게 되고요. 1972년에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던 초헌법적인 헌법,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죠.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죠? 네. 그러면서 유신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제한이 없었어요. 그지? 박정희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헌법의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고, 또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판사 임명권이었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사법권까지도 장악했던 헌법이 바로 이 10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나아가서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그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대통령은 질서 유지의 목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었던 헌법이 바로 이 유신헌법이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더욱더 군사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YH 무역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김영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지역구였던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차지철이 한 300만 명, 500만 명 죽여버리면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 막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10월 26일날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른바 12.6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유신체제는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한국사 시간에 자세히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이후에 드디어 다시 한번 민주화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12월 12일 12.12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되면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광주에서 일어났었던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 군인들의 유혈 진압으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그죠? 이번 주말에 보러 갈 생각이에요. 포스터만 봐도 열받던데 사람들이 영화 보러 가가지고 애플워치 보면서 혈압 재고 체력 챌린지 하고 막 그러더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전두환 정부 역시 박정희 정부와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앞세워서 권위적인 통치를 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1987년 6월 달에 시민들의 거센 대통령 직선제 요구 같은 것들이 이어졌었죠. 자, 그러면서 이런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의 개헌과 민주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들 한국사 시간에 자세하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동아시아 시간에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네.
자, 그래서 1997년에 가게 되면은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첫 번째 정권 교체를 단행을 하게 되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97년 우리나라는 비로소 처음으로 그 시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 오게 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고요.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등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무척이나 커졌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이완으로 마지막 타이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산당에 밀려서 타이완으로 국민당이 왔을 때 이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던 상황이었고요. 이 비상계엄령 하에서 질서를 유지하던 모습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 국민당을 이끌었던 장제스의 경우에는 중국 국민당 이외의 다른 정당의 설립을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당 지배체제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었고요. 1987년까지 계엄령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어떤 국민당의 지배를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어요. 자, 하지만 타이완 내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요구들, 국민들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국민당의 일당 지배체제가 끝이 나게 되고요. 타이완에도 여러 개의 정당이 생기는 복수 정당제가 도입이 되고요. 지방선거가 시행이 되고요. 총통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통령 직선제라고 볼 수 있겠네. 총통 직선제 개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점차 제도적인 민주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회가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건전한 민주주의 사회다. 이 타이완의 경우에도요. 2000년에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민진당 후보였던 천수 이벤이 총통으로 선출이 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진당의 경우에는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어요. 부정부패로 이제 어물룩지면서 2009년에 국민당이 다시 재집권했다가 2016년에 다시 한번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민진당이 지금 총통의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까지 대만 타이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다? 중국이 아니라 대만, 타이완이라고 하는 독립국가로 세계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현재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갈등 같은 것들도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까지인가요? 그렇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본주의 국가들 일본과 한국 그리고 타이완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중국과 북한 그리고 베트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었던 경제적 정치적 변화들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요. 시험 범위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